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드디어 기다리던 외국인이 강력한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 해외 시장은 유럽이나 나스닥이나 또 1%대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러셀은 개장 초 갭 상승한 것을 죄다 토해내고 약 보합 마감하였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주식을 안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쫄린다 했었죠. 자, 그럼 시장 언제까지 오를까요?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전일 나스닥이 무려 2%대의 깔끔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그런지 시가부터 이건 좀 심하다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시가는 319.45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그때 코스피 200 지수의 시가는 319.26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베이시스는 개장 때 0.2포인트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데 현물은 나름 갭 상승을 잘 반영했는데 선물은 인위적으로 쳐누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선물 저평가에 현물 고평가로 바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오기 때문인데 그러면 시장을 누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초반 30분 동안은 기관들이 이 현물 종목 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비차익 매도가 무려 1,500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초반에는 시장을 누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0분 동안 징그러울 정도로 양 매도를 주었지만 눌린 만큼 이 콜옵션은 또 강하게 튀기 마련인데요. 장중에 위클리 콜 317을 갖고 기관들은 초반에는 숏을 잡았지만 10시 30분부터는 손절매를 하면서 옵션을 따블을 줍니다. 또 11시 30분부터 매도를 했다가 12시 이후로 걷어내면서 따따블을 주고 그냥 난리 부르스였어요. 반면 위클리 콜 320은 애당초 당첨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아무리 5배씩 시세가 났다 하더라도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콜 감마가 살아나도 적극적인 환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클리 풋옵션 317도 애당초 꽝 시킬 목적이 컸는데요. 장중에 0.2포인트까지 밀었다가 또 3배 넘게 시세를 줬었죠. 하지만 미결은 하루 종일 신규 발행이 늘어나면서 대놓고 꽝 시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은 위클리 콜 317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시장의 관건이었다고 봐요. 물론 이것은 당일에 국한된 것이고 긴 그림으로 보면 오늘은 그냥 정말 기다리던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미결이 무려 7,737계약이나 증가한 날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시장이 진정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방향성이 생기기 시작한 첫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전장에는 별다른 액션을 보이지 않았지만 점심 이후로 강력한 선물 매수를 하면서 미결을 크게 증가시켰는데요. 현물 또한 오전에는 일부 매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11시 이후로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종가상 2,600억이 현물 매수를 했죠. 그래서 시장을 강세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콜옵션 173억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149억 꼴 매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델타를 신규로 롱베팅한 게 아니라 슈퍼개미가 이틀 전에 그 콜옵션 행사가 312에 약 7천 계약이 롱 포지션을 매수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9시 12분부터 9시 36분까지 되게 빠르게 청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 거래를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는데요. 이번 슈퍼개미 롱 포지션 청산 이익은 고작 0.8포인트밖에 안 돼요. 기왕 포지션 잡은 거 좀 길게 끌고 가지 이게 뭐한 짓인지 좀 아쉽긴 해요. 여하튼 오후장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선물 베이시스는 계속 개선되어서 장 마감 때는 드디어 1.85포인트까지 개선됐어요. 사실상 이론 베이시스를 거의 다 따라잡은 것이라 시장이 향후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다고 다 왔다 이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베이시스 쳐 누르면서 위클리 콜 옵션을 감마했지 않느라 기관들 참 고생 많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 외에도 이 먼슬리 콜 옵션도 드디어 롤링업 엣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강화될 때 322부터 330까지 콜 옵션이 롤링업이 됐죠. 그리고 풋 클래스에서도 320까지의 풋옵션 미결이 크게 증가하는 등 델타를
상방으로 추적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오르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3월 둘째 주 처음에는 저는 숏을 강하게 외쳤어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 숏 아니다, 롱이다. 그것도 상당히 강한 분기 말 드레싱이 들어올 것으로 봤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롱을 콜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내내 시장은 그동안에 쌓였던 숏 포지션을 정리하는 흐름을 보였을 뿐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시장이 위로 도는 미결 증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장을 선도한 투자자들조차 롱을 보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포모가 됐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매수가 됐던 롱을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랜 하락장과 박스장에 젖어있던 투자자들이라면 이제는 상승 랠리를 좀 즐길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펀더멘털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수급으로는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도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의 변동성 매도와 함께 갭 상승 출발한 유럽 증시는 바로 위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처음 2시간 동안 1%대의 상승을 보인 뒤 굳히기에 들어갔는데요. 시장이 상승을 촉발시킨 것은 역시 유로스탁스 뱅킹 섹터 인덱스였습니다. 그냥 유럽 증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할 게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이 주둥이로만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일부 유튜버들 혹은 전 현직 애널리스트들, 과연 유럽 위기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제는 뭐 도이치뱅크가 제2의 리먼인가? 이따위 약을 팔고 있는 것일까요? 자, 팩트를 보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것은 도이치뱅크고요. 그리고 도이치뱅크 크레딧 스프레드, CDS 스프레드인데요. 빠지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유로스탁스 뱅킹 섹터 인덱스예요. 오르고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첫 번째 거, 이 하얀 선은 유로스탁스 뱅킹 섹터예요. 그 다음에 요 아래 거, 요 주황색 선은 유로스탁스 50 지수, 맨 아래 거 노란 선은 그 닥스 30 지수입니다. 이 세 개를 YTD 연초 대비로 수익률을 비교한 것인데, 잘 보면 올해 유로존 내 강세를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뱅킹 섹터에 많이 투자를 해서 초반부터 뱅킹 섹터가 다른 인덱스 대비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1월 중순 이후로 그 뱅킹 섹터가 유난히 아웃퍼폼을 해요. 상당히 25%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한 아웃퍼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SBB 사태가 일어나면서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한 번 내려앉죠.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YTD 수익률이 편차가 벌어진 게 이제 다시 좁혀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쌍바닥을 찍죠. 왜냐면 이제 처음에 SBB 사태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 나오면서 뱅킹 섹터가 이제 기준지수를 크게 언더퍼폼하다 보니까 과연 여기서 더 얼마나 빠질 것인가. 근데 도이치뱅크 스프레드, CDS 스프레드 다시 죽고 있죠.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숏 괜히 쳤구나. 쌍바닥 치고 나서 뱅킹 섹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YTD 수익률을 거의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즉, 이 유로스탁스 50 지수나 닥스 지수는 상승 추세로 다시 복귀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빠진 추세입니까? 최소한 빠지려면 횡보를 해야죠. 근데 지금 빠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초에 과하게 들어왔던 뱅킹 섹터의 아웃퍼폼이 정리되고 나니까 그 나머지 섹터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제가 길 가고 있는 상승 추세 복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SBB 사태는 미국이 이슈였어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는 그러자도 너덜너덜해진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던 회사가 그냥 정리된 것 뿐이지 여기서 다음은 도이치뱅크 이렇게 외치는 것은 숏돌이들이 희망상이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 시장은 여전히 강세장 지속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CMBS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채권 문제, 또 금리 인상이 계속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계속 골마가고 있는 것은 인정해요. 근데 그거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몫이고 저는 트레이더죠. 일단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숏 붙잡고 주여 하면서 날마다 하락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보다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일단 올라간 놈 따라잡는 거에 그게 이제 트레이더의 숙명입니다. 자, 하지만 증시를 그렇게 증시만 그렇게 강세를 보였고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나름 또 조용했어요.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증시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지금 주식을 언더웨이트 한 쪽이 분기 말을 앞두고 쫄려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진정한 리스크 온 강세를 보이려면 1분기 마감 이후 4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그때 강세를 보여야 진정한 리스크 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또 2% 상승해서 74달러에 안착을 했는데요. 뉴스플로우로는 재고 감소니, 이라크, 터키, 쿠르드 분쟁 등 금고 속에서 먼지 묻어있는 기사들을 꺼내서 도배를 했다시피 하는데 핵심은 수급이었어요. 그냥 거래량이 지금 부진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니까 숏포지션을 걷어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개장 후 2시간 만에 1% 넘게 상승하고 아시아 증시도 니케이 중심으로 초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개장 전에 이미 갭으로 1% 가까이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차익 실현성 매도와 함께 현물 매수가 뒤섞이며 지저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에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지만 유럽은 전혀 밀리지 않았죠. 그래서 유럽 마감까지는 미국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 마감 후에 시장이 눌리기 시작하면서 나스닥은 13,000 초반까지도 밀리게 되는데요. 이때 시장을 누른 주체가 리치몬드 연준이 토마스 바킨 총재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하다 이런 연설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오전장은 워낙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밀리지 않은 것이고 유럽 마감 후에 매수세가 좀 쉬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바닥을 확인한 뒤 더 이상 숏이 나오지 않자 지수는 새벽 3시부터 재차 상승을 시작해서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스닥이 초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러셀은 개장 전 1% 가까이 상승한 것을 모조리 또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은행주가 갭상승 출발 후 바로 매도가 쏟아지면서 눌림이 나왔죠. 그리고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갭 다운 후에도 매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5%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상승은 그 분기말 인덱스 매수가 들어오면서 테크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지 이번에 충격을 받은 뱅킹 섹터의 회복은 아직은 좀 멀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이 찰스 슈왑이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하나 내놨죠. 그동안에 이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과 같은 저비용 수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MMF로 옮겨가면서 마진에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일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브로커리 지업이 본질, 그러니까 거래대금 증가가 받쳐준다? 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 저는 지금과 같은 주가는 그래도 저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4월 들어서 주가가 지난번 저가권 부근인 50달러선을 깨게 된다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해요. 이 찰스 슈왑은 한국의 키움증권 같은 회사인데 제가 평소에도 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종목이라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최대한 싸게 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어제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아니 주가가 플러스인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올라가나?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장이 개장할 때부터 변동성이 오르기 시작해서 유럽 마감할 때까지 여전히 지수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대의 변동성 상승이 있어서 이게 뭐지 하셨을 텐데요. 새벽 2시 이후에 토마스 바킨이나 닐 카시카리 같은 영감들이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밀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S&P나 나스닥 모두 전일 대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변동성도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현재 위치가 좀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주식을 매수하는 목적이 지금 인덱스 종목을 분기 말까지는 어쨌든 채우고자 하는 거에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넉넉한 해지를 붙여놓기 위해서 변동성 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이후에 지수가 재차 반등하면서 종가 고가로 달리자 변동성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19포인트 초반까지 밀렸는데요. 여전히 변동성 선물은 지금 2포인트 넘게 콘텐고예요. 그래서 시장이 추세적 하락을 보이려면 한참 멀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목표가 325포인트,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를 향해
꾸준히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500포인트에 어떤 형태로 안착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있었던 위클리 옵션 만기로 인위적으로 초반에 베이시스 죽여놓고 오후에 늘려놓는 일, 이런 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돌아왔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중간에 이익 실현하거나 숏을 잡으려는 유혹 계속 물리치면서 325포인트 넘길 때까지는 별다른 해지 없이 롱 포지션 계속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데요. 초반에는 러셀이 좀 돈 좀 되나 싶었는데 모두 도루묵을 줬죠. 하지만 긴 그림으로 봐서 숏이냐? 그건 아니라 봅니다. 러셀이 소외된 만큼 반등이 상황이 오면 좋은 반등을 보일 것이라 보고 롱 포지션 밀어붙일 거예요. 아울러 어떻게든 1분기까지는 큰 액션이 없었던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이 2분기 들어서게 되면 달러의 약세가 나타날지 아니면 상품이 튈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건 많은데요. 어쨌든 1분기 손익을 플러스로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포지션 키우지 않고 두다가 4월부터 새로 포지션을 이것저것 태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